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지켜봅니다.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 트럼프 벤스 대충돌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바꿔서 러시아와 평화회담을 해야 한다는 걸 노골적으로 밝힙니다. 백악관에서 안보 보장을 거칠게 표현한 뒤 미국 도움 없이 우크라이나는 더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젤렌스키는 유럽 지도자들로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방어를 맹세했지만 여전히 트럼프도 지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는 젤렌스키가 받은 대우를 자국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자국의 안보에 절대적일 수 있다고 보고 사태를 지켜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젤렌스키와 트럼프는 푸틴을 보는 시각이나 성품, 스타일이 반대이기 때문에 유럽이 돈에 대한 큰 결단을 하지 않고는 돌파구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사이버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 국방부는 논평을 거부합니다. 관세 시행 시즌 시작됐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내일 시행됩니다. 아직도 정확한 관세 규모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상호 관세 시행들 줄줄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암호화폐 업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비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어제 장외 거래에서도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아주 좋습니다. 해고된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리크루트가 러시아와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뉴욕, 메릴랜드, 하와이주 등인데 뉴욕주는 연방정부에서 해고된 공무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뉴욕과 워싱턴 DC 유니언 스테이션에 디지털 광고도 시작했습니다. 백신 반대 운동을 해온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역으로 인한 치명적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백신 접종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건절을 붙인 채입니다. 브루클린의 스트립 댄서가 러시아 올 신흥재벌 아들과 결혼하는 코미디 드라마가 작품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제작비 600만 달러가 든 독립영화입니다. 올해 다큐멘터리 수상 작품은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를 그린 No Other Land입니다. 이 작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이었는데요. 주말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이제 생방송이 되는 동안에 있었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한 건 아니죠. 오히려 JD 벤스 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JD 벤스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이 논쟁이 굉장한 지금 일들을 가지고 왔고 어쩌면 사실은 저 같은 논쟁이 없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푸틴 쪽으로 딱 고정이 됐다면 별로 다를 것도 없었는데 단지 이제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 더 편하게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앞에 좀 며칠 동안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이건 한국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좀 주말에 있었던 일과 오늘 아침에 나오는 뉴스들을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격렬한 회담 끝에 젤렌스키는 어디 서 있고 미국은 유럽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두 사람 다 텔레비전 출신입니다.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텔레비전 카메라가 돌아간다는 거 다 안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코미디언으로, 한 사람은 리얼리티 쇼의 호스트로, 그 리얼리티 쇼의 호스트를 한 경력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코미디언을 한 경력으로 대통령이 된 두 사람. 근데 스타일이 또 너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진지하고 한 사람은 또 무슨 이제는 우리가 그의 과장법에 너무나 익숙해졌던 이런 것들이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을 해서 뭐 우리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되겠어. 나중에 이제 그게 인정했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젤렌스키도 그런 일이 있고 뭐 뉴스에서 다 접하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으로 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엄청나게 화재가 있었는데도 골프를 쳤다 해서 뭐 비난을 조금 받고 있던데 상관하지 않고 골프를 쳤고 그리고 JD 벤스 부통령은 바로 또 버몬트주에 있는 스키장으로 가족끼리 스키 여행을 떠났습니다. 젤렌스키는 유럽으로 갔죠.
유럽으로 갔고 그 사이에 워싱턴 또 그 뉴욕의 그 텔레비전 스테이션에서는 마이크 존슨이라는 하원 의장 공화당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 봐라 젤렌스키가 저렇게 무례하게 대통령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댔구나 하고 아니 드레스 코드를 정해줬는데도 저렇게 양복을 입지 않고 오고 이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바꿔야지만 푸틴과의 평화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들 이제 쫙 그 주말에 한 자락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화당 의원들,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브라스카의 그 돈 베이컨 그 연방 하원 의원 좀 온건한 편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이렇게 나쁜 날이 없다. 미국과 같이 이상을 하면서 그 독재한 거에서 3년 동안 싸운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을 어떻게 2대1로 편을 먹으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요. 리자 머코우스키 같은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은 우리 행정부가 우리 동맹국을 버리고 푸틴을 포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역겹다. 포용하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아마 푸틴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이제 생방송을 하느라고 다 못 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도 나처럼 마녀 사냥을 당하고 나처럼 푸틴도 고통스러웠다. 푸틴은 본인이 하는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뭐 평화를 지키기를 원하고 말하면은 또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지금까지 수십 번 안 지켰는데요 하고 뭔가를 열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 뭐 희토류 이 서명은 했는데 안보 보장을 해주세요.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거칠게 표현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또 프랑스나 영국의 지도자 대통령과 총리가 트럼프에게 와서 그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렇게 아첨을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다르죠. 오히려 더 약소국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통령이고 그 장면은 세계가 보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국가적인 지금 어차피 모든 많은 것들이 러시아에 의해서 파괴되는데 국가적인 자존심 같은 것을 지키고 싶었겠죠. 텔레비전 출신의 젤렌스키가 그것을 또 몰랐을 리도 없고 원래 성품도 그렇고 해서 결국은 이제 딱 서로 치받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에 갔을 때는 급히 긴급 런던에서의 회담이었는데도 19명이나 지도자가 나와서 누구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는 내가 다리 한번 놔볼게요 하고 무슨 임마누엘 마크롱이나 아니면 뭐 이 영국의 총리 같은 사람은 보다 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를 뭐 4가지를 쫙 그 안을 내놓고 다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럽의 지도자들이 4가지 군사 지원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 하고 러시아 돈 그 제재로 인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거의 유럽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국은 또 돈을 꿔준다고도 하고 평화협정이 끝나고 나서도 무슨 유럽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안을 쫙 만들어놨지만 이 안도 미국과 러시아가 거부하면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금요일에 그 사건 이후에 세계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총리는요, 한 달 동안 일단 휴전을 해보자고 하자. 그 휴전해보자고 하는데도 러시아가 휴전을 지키면은 더 나아가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요. 러시아가 그걸 해줘야지 되는데, 러시아가 이 금요일 이후에 엄청나게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 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데 그 전에 어제 우크라이나를 엄청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우리와 대화하려면 공격부터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키어 스타머 영국의 총리 키어 스타머 경은 지금 우리 유럽은 역사적인 교차로에 있다. 트럼프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는 그 이후에 미국과 다시 광물 협상 할 수 있다. 미국은 광물 협상 뭐가 필요해? 러시아와 협상을 그런 식으로 푸틴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고 하는데 그러면은 광물 협상도 할 필요 없지. 전쟁이 끝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임마누엘 마크롱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블라디미르 푸틴은 정말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설령 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군대 주둔 우크라이나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푸틴도 나에게 직접 말했어. 노 프라블럼이라고. 군대 들어와도 노 프라블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지금 보면 미국보단 러시아가 위입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 평화유지군, 유럽군 있어도 된다고 하니까 러시아 외무장관이 뭔 얘기? 그거는 오히려 분열만을 부추길 뿐인데 분쟁만을 부추길 뿐인데 그런 러시아의 반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클렘린의 대변인은 금요일에 백악관에서 그 같은 사건이 있은 뒤에 바로 이제 뭐 국영방송 같은 데 출연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외교 정책과 또 세계를 보는 비전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비전과 상당히 가깝다. 미국과 지금 그 푸틴, 러시아가 거의 일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막 많은 네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디테일이 없습니다. 브뤼셀에서 만나서 디테일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러시아의 이게 참여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미국은 이미 대통령 바꿔라. 그래야 회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를 지금처럼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라도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한가운데에 푸틴이 들어가 있는데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이건 이제 뉴욕타임즈의 머린 다우드 씨가 어제 칼럼에서 아주 자세히 쓴 얘기인데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는 사안과 이 사안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면 유럽이 돈을 엄청 많이 내야지 됩니다. 방위비 지출비를 엄청 많이 늘려야지 되는데 이건 지출비를 늘리는 것은 독일처럼 전쟁을 시작했었던 국가는 어떤 국가의 헌법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방위비 지출비를 늘리려면은 헌법을 바꿔야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지 되기도 하는데 국민들의 지지는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집무실에서의 그 뉴스 클립을 보고는 그러니까 거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상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젤렌스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큰 거대한 이런 국가의 또 도와주고 있는 그런 국가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 편을 먹고 전쟁 중인 그런 다른 나라로 망명 가세요. 비행기 보내주세요 할 때 탄화를 보내주세요라고 했었던 그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의 분위기 자체는 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편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방위비를 많이 늘려야지 된다. 근데 이 방위비도 아무리 늘려봤자 미국이 나토에서 빠져나가면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걸린답니다. 유럽이 자력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유럽이 잘못한 거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세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유럽을 엄청 도와주고 그 결과 미국이 하는 일을 유럽에서도 또 다 올쏘 하고 미국이 1년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들을 또 유럽에서 다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서로 윈윈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피해자야 나와 같은 이렇게 푸틴 편에 섰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위비를 암만 많이 늘려도 군수품을 만들려면은 금방 가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한국 같은 데서 군수 물자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게 우크라이나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다음은 러시아로부터 폴란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고 그 한국은 폴란드에 지금 파는 거잖아요. 굉장한 그 무기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럽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이 딱 군사 지원 멈추고 나면 이것도 문제고 그게 설령 해결된다 할지라도 미국이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용맹했고 대통령도 용맹해서
그만큼 러시아를 지금 3년 내내 막고는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주는 정보가 없었으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에서는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유럽 사람들이 마음 좋아서 지켜준 게 아니죠. 미국과 똑같은 입장이죠. 미국이 유럽에 왜 그렇게 안보 지원을 해줬습니까? 미국이 힘을 얻고 미국의 이상이 세계에 퍼지고 이게 경찰 국가잖아요. 경찰 국가 하기 위해서 돈을 줬던 거죠. 세계에서 어떤 힘을 막 받기 위해서.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줍니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다음에 폴란드 오고 점점 서유럽으로 오는데 더군다나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서로 딱 뭔가가 이상이 맞고 있는 이참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아직은 능력이 안 되니까 유럽의 경우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좀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피해자라고 보는 한 그리고 푸틴처럼 힘의 정의를 믿는 한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힘의 정의를 믿는 독재자들이잖아요. 빅토르 오르반도 그렇고 터키. 근데 터키의 에르도안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그 런던 정상회담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푸틴이 유럽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한은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의 여러 협상이 1보 전진, 2보 후퇴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젤렌스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 아들 거 조사해라 했는데 뭐 안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탄핵이 됐었고 아니 양복 입고 오라고 하는데 이번엔 반팔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중간을 선택한 거죠. 젤렌스키가 양복도 안 입고 오고 고분고분하지도 않아 거기서 쓸 카드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카드 놀이 안 하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는가.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이상한 순간은 그 복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부통령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껴들어간 것도 그런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매체입니다. Real America's Boys라는 곳에 백악관 이번에 이제 막 무슨 뭐 에피통신 없애버리고 뭐 없애버리고 이런 곳에 브라이언 글렌이라는 기자를 집무실로 들여보냈더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물어보기를 아니 양복이 없어요? 왜 뭐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모릅니까?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말하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양복을 입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께서 입은 양복보다 더 좋은 것을 입을지 더 싼 것을 입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터무니없었던 그런 질문 같고 뭐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는요. 왜냐하면 윈스턴 처칠과 이렇게 베니토 무솔리니만큼 다르다라고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어떤 사람은 좀 강철 같은 면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서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많이 하는 호언장담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활하게 깎아내리는데 젤렌스키 아니었어요. 뭐 카드놀이 안 하는데요. 뭐 이리고 얼굴 표정도 보면은 카메라 다 의식하는 겁니다. 이 젤렌스키도 의식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하는 동안에 사실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린다던가 했었잖아요. 이렇게 교활하게 깎아내리는 사람 대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좀 절제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그날 절제하지 못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하고 좀 건조한 사람 대 아주 막 경멸적인 사람. 이렇게 너무너무 서로 그 다르다는 거죠. 아무튼 그리하여 진실을 말하는 게 때로는 칭찬할 만하지만 푸틴과 외교 협상을 할 만합니까? 이렇게 계속 거짓으로 해오고 협상을 어겼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보 보장은 적어도 해줘야지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보장 필요 없다. 푸틴이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푸틴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젤렌스키고 트럼프라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뭐 확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푸틴과 나는 같이 가겠다고 결정을 한 이상은
이건 이제 유럽에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이 이슈를 지켜보는 이유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은 2대1로 공격을 당한 건 맞죠. 젤렌스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 어떤 사람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우리 대통령 그래도 자랑스럽다. 무기가 늦게 오고 무기가 안 오는 것은 그건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만 군인의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참호 속의 군인의 얘기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일어설 기회가 없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참 현실을 모르네 하고 좀 한심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너무 많은 이유로 싫어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이유로 싫어하는 만큼 트럼프는 푸틴을 좋아한다. 이것이 문제고 그럼 젤렌스키가 저런 대우를 받으면 이 다음에 이제 발틱 해안에 그쪽 국가들도 미국에게 뭘 부탁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괜찮을까? 여길 넘어서요.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유럽 국가들도 젤렌스키처럼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세계는 주목하고 제가 젤렌스키의 또 하나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얘기를 빠뜨렸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미국도 큰 바다가 있어서 대서양이 있어서 안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게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러시아가 계속 협정을 어기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보 담보를 받아두지 않으면 지금 미국도 뭐 안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났죠. 어쨌든 이 문제는 쉬울 것 같지 않고 트럼프가 푸틴과 이상을 같이 하는 한 세계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금 막 덜덜 떨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그 사이버 작전하는 건 아예 제가 전해드리지도 못했네요. 잠시 뒤에 국방장관이 발표한 그 내용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야, 이거 지난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가요? 이 르피게로의 칼럼니스트가 유럽은 미국이 싫어서 유럽을 쳐다보고 있는 인재들을 대거 지금 데리고 와야지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한 자원이다 했는데 연방정부에서 해고된 공무원들을 지금 뭐 많은 여러 주에서 서로 그 모셔가는 그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SK 선생님이 키포인트는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 찍혔다인가 봅니다. 이 전제 아래 문제를 풀어야지 됩니다. 젤렌스키가 고개를 숙이는 게 정답인가 봅니다. 아닙니다. 고개 숙인다고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딱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같은 그 회담을 하기 전부터도 뭐 어느 정도 그 예정이 됐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JD 벤스 부통령이 끼어들어간 것을 매복 공격이다. 딱 아주 그냥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젤렌스키가 이렇게 반응이 돼서 젤렌스키 정권 교체를 해야지 돼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뭐 여러 가지 변하는 모습이니까 이 내용을 조금 전해드릴까요? 핏 헥세스 국방장관이 미국도 러시아에 대해서 사이버 작전을 하고 러시아도 미국에 대해서 사이버 작전을 하고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사이버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 국방부는 작전상 우려로 우리가 이유를 밝힐 수 없다. 논평조차도 거부하는데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요. 주말에 이제 젤렌스키 이거 뭐 바꿔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사람이 정책 변경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정책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핏 헥세스 국방장관이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 러시아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는 건데 이게 뭐를 하냐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편을 든 서방 국가들을 겨냥해서 러시아가 해킹한다던가 또 모든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거 늘 합니다. 어느 만큼 어느 때 더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이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뭐 모니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방해 시도도 하고 하겠죠. 이런 것을 미국은 이제 다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지난달에 우크라이나는 빼고 러시아와 미국 대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났던가요? 어디서 만났죠? 아무튼 만나서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스크바에 대한 그 정책을 바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에 대한 정책은 딱 하나입니다. 관계 개선입니다. 좋도록 좋게 관계를 개선하는 것. 이제 이거거든요. 전쟁 이후에 관계가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헥세스의 이 명령으로 그냥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를 감시 안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요, 국방부에서 뭐 그런 이 사이버 이런 걸 관장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뭐, 우크라이나 디지털 방화도 강화해 주는 것도 미국이 해줬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안 해줄 수 있죠.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대표가 중대한 전략적 실수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작전과 랜섬웨어 공격이요. 이걸 하는 동안 푸틴에게 완전히 그냥 자율 통행권을 주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러시아가 하는 사이버 작전 같은 것을 모니터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가? 아직 그 결정은 뭐 언제까지 할지는 결정이 안 된 것과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스크바에 대한 여러 가지가 다 모스크바가 다 원하는 식으로 되고 있다. 그동안 제재했었던 것은 풀어주고 입장을 완화해주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작되자마자 푸틴이 천재다.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젤렌스키가 독재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에 대한 입장이 왠지는 모르진 않죠. 많은 사람들은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푸틴과 잘 지내면서 중국 쪽으로 이제 많은 것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꼭 그 문제 하나뿐이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1987년도에 본인 사업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모스크바 갔었던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대우도 잘 받았고 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요. 본인이 사업할 때는 특히 트럼프 부동산에 가보세요. 러시아의 신흥재벌, 부정부패자들, 그냥 콘도미니엄 막 몇 개씩 사주고 사업을 러시아 사람들과 같이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푸틴의 스타일을 좋아하잖아요. 독재적인 스타일. 그리고 닮고 싶어 하죠. 김정은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정은 만나고 와서 한 얘기가, 봐라, 김정은 앞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다 꼼짝도 못 하는데 말이야.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뭐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maybe 중국이 맨 앞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아주 힘들 것이고, 그러므로 프랑스나 영국의 많은 매체와 어떤 지식인들이 유럽이 결단을 해야지 된다. 돈도 무리하지만 많이 내야지 되고 뭔가를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곧 독일의 차기 총리가 될 메르츠 당선자가 지금 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부통령도 독일의 나치당으로 불리는 독일 대한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일론 머스크, 지금 뭐 트럼프보다 머스크를 더 크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론 머스크도 독일 대한당 선거 유세를 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해놓고 아니라고 하지만 나치식 경례를 하고, 또 열심히 트럼프 대통령을 홍보하고 있는 첫 번째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도 CPEC 공화당 정치행동위원회에서 나치식 경례를 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는 아무튼 굉장히 힘들 것 같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 많이 들으셨죠? 러시아에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딱 물론 수습 직원들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 같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 고위 간부들도 많이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특히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사람은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가려고 하겠어요? 러시아뿐이겠어요? 중국도 그렇죠. 유럽도 그런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해고된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리크루트죠. 시작이 됐는데 오늘 새벽 0시부터
뉴욕이 광고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 광고하는 거 보니까요.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요. 자유의 여신상이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뉴욕이 want you, 뉴욕이 여러분을 원합니다 하면서 나치 그 정부 효율서 said 당신 해고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하면서 we say 우리는 you are hired. 당신 고용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아래 보면은 뉴욕 그 정부의 웹사이트 주소가 쫙 나왔습니다. 캐시어콜 뉴욕 주지사 한 7,000개 정도 공무원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뉴욕의 공무원 이 캠페인 해서 또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니면 연방 정부를 떠나고 싶다면 뉴욕이 여러분을 채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뉴욕이 채용하면 이것 좋습니다. 이런 얘기 또 막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해서 이 뉴욕의 유니온 스테이션에도 디지털 광고 걸려 있고요. 워싱턴 DC 유니온 스테이션에도 광고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매체는 뉴욕 유니온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어떤 매체는 워싱턴이라고 하니까 아마 양쪽에 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엔지니어 교육자, 의료 종사자, 변호사, 기술자, 공공정책 전문가 우리 다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할 때니까 저희 뉴욕의 웹사이트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뉴욕뿐만이 아니라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딸아이가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요. 국방부에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해고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뉴욕뿐만이 아니라요. 버지니아주도 마찬가지고요.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는 공화당 주지사죠. 또 메릴랜드주는 민주당이고 웨스트모어 주지사. 하와이 조시 그린 민주당 주지사. 전부 뉴욕과 비슷한 형태의 연방 공무원에서 해고된 사람이나 아니 나 불안해서 못 다니겠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합니다. 이런 일 지금 시작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백신 반대 행동을 많이 해왔던 보건복지부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가 이 텍사스주에서 뉴멕시코주로 홍역이 전염되는 게 예사롭지 않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게 팍스요. 팍스의 웹사이트 있죠. 웹사이트의 어피니언란에 주말에 글을 실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꼭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조건절은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에서 너무 그 확산이 되는데 이거 그리고도 며칠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특이한 게 아니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했다고 그런 일이 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뭐 10년 만에 어린이 사망자는 처음 나왔잖아요. 홍역으로 인한 것. 그래서 며칠 만에 이제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을 조금 바꾼 거죠. 전에는 이제 상황을 축소하려는 발언을 하다가 백신 접종 봐주세요. 홍역은 우리 모두에게 행동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특히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싫어하는 게 MMR 방식의 백신이거든요. 우리 코비드 때에. 근데 이 백신이 치명적인 질병을 피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수치 같은 거 얘기했어요. 1960년대 홍역 그동안에 이런 것에 반대하면서 돈 벌어 왔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얘기를 아무튼 했어요. 그래서 백신이 아이들을 그 한 명 한 명을 홍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전염병이니까 그런 의학적 이유로도 백신을 접종을 받게 하십시오. 근데 맨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결정하세요. 이 얘기를 또 딱 붙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텍사스주 특별히 이제 서쪽의 한 군데 지역에 집중됐잖아요. 이 홍역 환자들이 나오는 게 거기가 이제 백신 접종을 좀 안 받는 그런 특별한 기독교 집단. 그래서 그때 120 몇 건이라고 했었던데 지금 146건 홍역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굉장히 크게 말하진 않고 일단 부모에게 백신 접종을 하라고 직접적인 장려를 하진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여러분 아이들 백신 맞추세요 한 게 아니라 백신이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관세를 조금 전해드려야지 되겠죠. 암호화폐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요. 금요일 이제 오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야, 비트코인 엄청 많이 내려갔네. 8만대 아래로 내려갔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에 어제였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업계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를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비축할 것이다. 발표하고 나서 또 이제 쫙 그 암호화폐 뭐 관련 주식들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그 IBIT 그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합친요. 이 7.58%가 올라갔네요. 7.58%가 올라가서 현재 얼마인가요? 51달러 정도 되네요. 비트코인도 아마 많이 올라갔겠죠. 아직 제가 비트코인을 안 봤는데 어쩌면 어제 이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뭐 8만대 넘기고 올라가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그 전략적 비축하면 우리가 오일을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 캠페인 때 했었던 것처럼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여기에 공격을 한 뒤에 이 업계가 흔들렸었는데 내가 이걸 쫙 끌어올릴 것이다. 해서 뭐 행정명령 같은 것도 내렸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경제가 강화될 거다. 디지털 자산, 또 뭐 기술, 뭐 책임 있는 성장,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3월 7일이면 언젠가요? 오늘이 며칠이죠? 3월 3일인가요? 네. 4, 5, 6, 7.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에 미국에서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 전문가들을 아마 백악관에 초대를 하는가 보죠? 그럼 여러 암호화폐가 지금 수천 개죠. 거기에 이제 창립자들, CEO들, 투자자들을 그 포함을 해서 뭐 어떤 뭔가를 한대요. 백악관에서. 그리고 실무그룹이 있어서요.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이라고 해서 6개월 안에 모든 그 필요한 뭔가를 다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비축한다는 게 어떤 모양이 될지는 우리는 아직 알 수 없고 왜냐하면 전에는 암호화폐가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본인이 취임하기 며칠 전에 뭐 코인도 만들고 와이프도 그 다음날 만들고 그리고 두 아들들도 역시 암호화폐 관련 회사를 뭐 리버티자 들어가는 거죠.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뭐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짐작은 되고요. 요즘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사기가 무척 많습니다. 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그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 돈을 이제 은행에서 다른 사람에게 뭐 전화번호만 있으면 은행 구자만 있으면 넘겨주고 하는 제일인가요? 질인가요? 어떻게 부르나요? 쓰면서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스트라이크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스트라이크 자체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데 암호화폐 거래하고 뭐하고 하는 걸 해주는데 여기서 이상한 파생 상품이 나와서 사기치고 하는 것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뭔지 상대방이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돈을 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지? 왜 버는 거지? 이것을 아셔야지 되고 그리고 그게 또요. 꼭 입금을 내가 이만큼 벌었다고 하는데 그 돈을 찾지를 못하게 합니다. 돈을 더 넣게 합니다. 더 넣게 하는데 뭐 얼만큼 벌었어 하는 종이로만 그 화면으로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화면으로만 보여지는 것에는 얼만큼 벌은 게 나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넣으라고 그래요. 요즘 이런 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관세를 말씀을 드리죠.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일 화요일인 내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뭐 원래 예정됐다면 25%인데 이것도 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대로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가 안 나왔어요. 내일 시행인데 뭐 나오면은 발표를 한다고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10% 관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그러면 한 달 전에 10% 했고 지금 10% 하면 20%. 이유는 중국은 펜타닐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펜타닐과 그 불법 체류자입니다.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그 펜타닐은 1%도 안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두 나라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고 보복 관세 준비 중이고,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샤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는 존중받아야지 됩니다. 미국과 협력하고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국에 우리는 그 종속되는 것은 그건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글쎄요, 파스타, 옷, 향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보복 관세하지 않을까 싶고, 중국도 역시 같은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중국은요,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잘 풀기를 원하는데, 중국이 아마 미국의 여러 가지 그 관세를 부과한다면 농산물이 되겠죠. 식품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 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피해질지에 대한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뭐 미국 사람이 내는 돈이라고 이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내는 돈이든 누가 내는 돈이든 어쨌든 연방 정부, 본인이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연방 정부에는 돈이 들어온다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주고요.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잠시 뒤에야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하도 그 주말에요. 젤렌스키와 이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회담이 중심이 돼서 아카데미 시상식도 별로 열심히 볼 수가 없었던 그 마음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 브루클린의 에로틱한 댄서가, 스트립 댄서가 러시아의 신흥 재벌 아들과 결혼하는 코미디 드라마죠. 아노라라는 드라마가 5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한 사람이 4개의 상을 받은 것은 또 아카데미 시상식 그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어머, 어쩌면 좋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라고 이것을 계산을 딱 해놓고는요, 그 화면을 지워버렸어요. 무슨 계산일까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쯤 되면은 늘 알고 계시는 그런 그 계산인데요. 시간 계산. 제가 끝나는 시간을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원래 59분 27초에서 이만큼을 빼면은 되는 거거든요. 1초만 기다려 주세요. 해놓고는 제가 싹 지워버렸네요. 아, 됐습니다. 언제 끝나야지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영화인데요. 600만 달러밖에 안 들었고요, 제작비가. 그래서 이 감독 자체가 그 션 베이커라는 감독이 당연히 작품상, 최고 작품상을 받았고, 또 시나리오 중요하잖아요, 영화에서. 감독상도 받았고 편집상도 받았고 이렇게 4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4개 오스카상. 그것도 600만 달러면요. 이건 완전히 독립 영화 중에서도 엄청나게 돈 조금 든 그 독립 영화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성매매, 2사람이 다, 그리고 여자 배우, 아주 젊은 배우예요. 20대에. 밀키 메디슨이라는 여우조연상을 받으면 이게 초현실적이다. 이게 현실이야? 뭐 실제야?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2사람이 전부 성매매 커뮤니티에 뭐 경의를 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독은 빅 스크린 영화를 계속 만들도록 이제 그 본인이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미키 그 세븐틴 그 만들고 미국 매체와도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스크린이 다 요즘에는 빅 스크린이 아니라 스트리밍, 뭐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뭐 애플 플러스 등등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되니까 그래도 이 극장에서 큰 화면에서 보는 게 있어야지. 감독들은 거의가 이제 그런 주장과 그런 믿음과 애정 같은 게 많잖아요. 이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노라라는 작품,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노라라는 이 작품인데, 그 평을 봤더니요, 가디언의 영화 편집장은 이 작품이 타지 말았어야 됐는데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G세대의 무슨 뭐 틱톡 스타일 비슷한 재미도 있고, 뭐 여기 뭐 자본주의, 뭐 그리고 러시아의 신흥 재벌 아들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여기 부패도 당연히 있고, 뭐 이래서, 그리고 뭐 이 아노라라는 작품이 말하자면 매춘이 들어가는데, 그걸 아주 뭐 재밌고 안전하고 수익성 있게 보이게 한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상을 받아야지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감독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그 션 베이커라는 감독이 너무 훌륭하지만 이 작품은 훌륭하게 보이지 않았다. 물론 영화를 구호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영화를 빅스크린에서 상영되도록 구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 영화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The Brutalist. 왜 영화 그 피아노에서 아카데미 남자 주연상을 받은 그 아드라인 브로드가 이번에도 역시 이건 이제 헝가리의 홀로코스트 생존자 건축가죠. 여기서 이제 상을 받았고요. 뭐 그런 얘기. 그 얘기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건 하나만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다큐멘터리 No Other Land. 이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화인들이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가 아니라 그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는 거, 강제로 이주하는 거. 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다 하는 것이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뭐 시각적인 재미로는 그 위크트라는 그 브라질의 그 역사적인 그 무슨 영화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두 사람이 특히 이제 한 사람 하얗게 막 이렇게 하고 한 그 사람이 너무 옷이 멋있었다. 틴티아 그 에리보의 옷이 너무 작품 같았다. 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를 굉장히 무서워하는구나. 헐리우드에서. 지금 바로 금요일에 뭐 젤렌스키와 이런 그 JD 벤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의 이런 거 이거는 정말 소재로 하기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소재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딱 그런 시점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전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 같은 것을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그런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정말 세다 하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몰건 프리먼이 탁 나와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이 진 해크먼 사망에 대해서 이게 그냥 자연사가 아닌 것 같아 하는 진 해크먼에 대한 엄청난 경의를 표했다는 것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있었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